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몸이 좀 아프시다 이러면 밀떡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몸이 아프시면 안 되고. 네, 그럼요. 네, 아프거나 안 아프시거나 밀떡. 네, 이번에 제가 뉴스 같은 걸 검색을 하다가 재미난 걸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를 그대로 가져오면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 모하비를 띄우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독도함에서 뭔가를 띄운 거는 확인이 됐는데 독도함에서 뭘 띄운 걸 본 적은 없거든요. 띄워봤자 이게 헬기였었는데 갑자기 무인기,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만든 무인기라 그래서 이게 뭔가 확인을 해보려고 이 주제를 박 의원님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무인기인가요, 일단? 모하비라고 네네. 돼 있죠. 그렇지만은 이 무인기의 그 원조는 네. 프레데터라고 알려진 알죠. 네. 네, 그 기체입니다. 그 제식명은 MQ-1이죠. MQ-1B부터는 프레데터 B라고 그래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퍼의 원조가 된 그런 무기체계고, 또 하나로 갈라져가지고 이 프레데터의 어떻게 보면 개량형이죠. 네. 정찰을 위주로 만든 게 이제 프레데터라면, 그렇죠. 네. 전문적인 공격 위주의 무인기를 개발한 것이 바로 그레이 이글. 네. 이 기체인데 이거는 MQ-1C라고 하죠. 네. 이 기체가 육군에서 운영을 주로 합니다. 뭐 그레이 이글을 미 공군에도 운영했습니다만은 전부 퇴역을 시켰고요. 미 공군에서 맞는 건 아무래도 좀 더 크기가 크고 폭장량이 큰 네. 리퍼가 맞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공군에서는 퇴역을 했는데 계속 육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도 항시 이제 그레이 이글은 늘 애니웨이 주둔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레이 이글은 흔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도 보고 있고, 바로 이 그레이 이글의 또 한 개량형입니다. 그 개량형의 사실은 더 원조가 그레이 이글의 항속거리 연장형이죠. 네. 그레이 이글 ER이라고 해서 네. MQ-1C ER이라고 하죠. 네. 이 버전의 기체를 베이스로 해서 또다시 만든 것이 바로 이 모하비입니다. 그러니까 개량형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는데, 이거의 뿌리를 아실 겸해서 모하비는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이런 원조의 뿌리를 이해시켜 드리면 프레데터에 이은 계속해서 나온 개량형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기체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실험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해서 저도 주변에 전화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뭐냐, 이런, 왜 갑자기 미국제 무인항공기를 독도함에서 띄우는 실험을 했느냐라는, 일부에서는 이 동해에서 띄우는 실험을 한 것 같고 뭐 독도수호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 확대돼서 그렇죠.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네. 기본적인 거는 이렇습니다. 모하비가 개량형인데 왜 개량을 했느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모하비는 바로 그레이 이글 ER형에서 더 확장돼서 뭐 이륙거리죠. 네. 그 정확하게 이륙거리를 공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착륙 거리, 뭐 여기 함정에서는 이착함 거리라고 네, 할 수 네. 있죠. 이 거리를 굉장히 짧게 하기 위해서 네. 만든 것이 모하비예요. 그래서 이 모하비를 이렇게 짧게 한다면은 결국은 활주로가 있는 플랫폼, 특히 항공모함은 물론이고 네. 경항공모함 내지 이런 상륙 모함에서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너럴 애토믹사가 주관이 돼서 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 개발 중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독도함에서 이함한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독도함이 두 번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플랫폼류에서 이륙한 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바로 퀸 엘자베스 함. 영국의 항공모함. 그렇죠. 영국의 항공모함, 중형 항공모함이죠. 독도함보다 크죠. 여기서 이제 여유 있게 이륙하는 걸 확인하고, 네. 그러면 굉장히 활주거리도 짧으면서 이런 상륙함 중에서 현존하는 함 중에서 그나마 좀 제일 작은 거, 그걸 판단했을 때 동맹국에 어디가 있느냐 뒤져본 거죠. 네.
독도함이 이제 떠오른 거고 그건 이제 제너럴 아토믹사 측에서의 이야기고요. 네. 미국 측에서의 미국 이야기라는 측? 거죠. 네. 우리 쪽에도 니즈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독도함을 여지껏 뭘로 불렸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독도함 하면. 퇴 기자님 아시죠? 흔히 이야기하기에 언론사에서 독도함은 해군 소속은 맞는데 네. 해군 정훈 공보 소속이다. 아, 네. 행사함이란 얘기 되게 많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약간 비꼬아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나라 해군이든지 이런 상륙함을 갖고 있는 해군도 많지도 않지만 그렇죠. 이런 상륙함의 플랫폼은 그리 많이 작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건 이런 말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미 해군에서 네. 미 해군의 일반적인 병력들이 네. 병들이 가장 근무하기 선호하는 그런 데가 어디냐? 네. 바로 상륙함입니다. 상륙함. 강습 상륙함을 제일 선호합니다. 왜? 일이 그만큼 없으니까. 좀 노는 때가 많으니까. 그렇죠. 널널하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전투함의 성격상 그렇게 자주 훈련하지도 않고 자주 작전하지도 않는데 네. 우리는 특히나 더 그랬던 게 뭐예요? 플랫폼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띄울 회전익기도 그렇고 고정익기는 더 물론이고요. 네. 없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행사함이다라는 그런 약간 희석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독도함에서 그러면 뭐겠어요? 독도함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회전익기와 고정익기겠죠. 그렇죠. 근데 회전익기는 계획이 섰고 지금 양산 중이니까 이제부터는 활발하게 전문 작전할 수 있는 해상 작전할 수 있는 회전익기가 들어갈 거고요. 헬기가. 네. 통칭해서 이제 회전익기라고 네. 해야겠죠. 헬기를 비롯한 여러 회전익에 관련된 기체들이 있을 거니까 넓게 보면 그런데 이 고정익기도 사실은 대한민국 해군에서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독도함의 개량 계획을 여러 사람들이 노력 끝에 확정이 돼서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8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개량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개량에는 고정익기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자장비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왜 이걸 지금 이함 시험을 하느냐. 모하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모하비의 특성이요? 네, 네. 네. 이렇게 작은 독도함에서도 이륙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하비와 가장 근접한 무인 항공기가 뭘까요? 지금 개발 중이긴 하지만 군단급 무인기도 있고. 군단급 무인기 정확합니다. 네. 군단급 무인기가 여기에 거의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기술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갖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일부 여기 공동 개발에 들어갔어요. 제너럴 아토믹사에. 그래서 우리가 독도함을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스트에 빌려줄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과연 이걸로 시험을 해봤을 때 가능할까를 본 거죠. 동영상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항공기가 좀 너무 크다.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약간 그 2차 세계대전 때 돌리틀 특공대가 이렇게 B-25를 띄울 때 그 항공모함이 있던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폭이 그 항공기 전폭이 16m예요. 근데 우리 독도함의 활주로 폭이 21m예요. 꽉 찬다. 그럼 살짝 5m 네. 정도의 여유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함을 했으면 착함을 안 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하겠죠.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마 지휘관들이 모여서 굉장히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해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을 비롯한 그런 수뇌부들이 계속 회의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반영이 될 거예요. 제가 취재를 조금 관련해서 해봤더니 하셨구나. 예, 일단은 한국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사진을 다 이 조사를 좀 해봤나 봐요. 그래서 이함 할 때 독도함의 길이가 활주로의 길이가 한 200m 돼요. 200m. 예, 네. 그래서 언제 떴는지만 보면은 어느 정도 활주거리가 나오잖아요. 네. 90에서 100m 보더라고요. 절반 정도 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 모하비가 충분히 이륙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뽑아놓은 것 같고요. 그것만 해도 많은 실험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관계자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형 항공모함은 사실상 좀 힘들 것 같다.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가 하나는 예산 문제, 그리고 함재기의 관리 주체 문제. 해군이 운영하기가 힘든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적으로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다. 예산 낭비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하지만 해군에서는 자체적인 항공 전력을 가지고 싶은데 방법이 뭘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인기면은 공군이 필요 기체, 없죠. 그렇죠. 기체의 운영 주체가 해군이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 운영했던 모하비 정도 되면은 네. 당연히 IRCL 드론이 되다가 뭐 심지어 간단한 캐스 임무까지 가능하잖아요. 그쵸? 근접 항공 네. 지원까지 다 가능한 기체니까 해군에서는 그러면 이건 해군 작전에서 쓸 수 있고 해병대 지원도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괜찮네라는 건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독도함의 지금 이 발전 계획에는 아직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해군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무인기를 줄이든지 함을 늘리든지 두 가지 둘 방법뿐이 중에 하나.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크기를 키운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을 만들기는 좀 애매하면 강습 상륙함 네. 독도함 클래스보다 약간 큰 그렇게 나오든지 네. 아니면은 무인기 모함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별도의? 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독도함에서 이함하고 착륙은 포항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어떤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냐면은 기체를 운영하는 기술은 괜찮은데 함정에서 기술이 안 돼가지고 착함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일 큰 건 안전 문제 맞는 것 같고요. 너무 이게 사실은 좁으니까. 아무리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그렇죠. 바다인데 네. 아래도 흔들리고 기체도 흔들리는데 그거 몇 미터 상간에 맞추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군 쪽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함정에도 기술이 없진 않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 자체가 독도함에서 그 기체, 그러니까 모하비를 운영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개념만 본 거기 때문에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네, 위험하게 착함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뭐 하는 것 덧붙여 같습니다. 말씀 이어서 드리면은 우리가 원래 이런 거 보셨어요. 그 마덱스에서 항공모함에 대한 어떤 모형을 전시한 후에 그 다음에 마덱스에서 갑자기 멋진 우리가 보기엔 되게 멋지지만 저거 과연 현실성 있는 거야? 네, 네. 무인기 모함인 거죠. 맞습니다. 네. 무인기만의 그런 모함 정말 어디 뭐 영화에서 SF 영화에 나올 만한 만한 옛날에 우리 시절 저희 굉장히 이런 늙은 시절에 은하함대 지구라는 거 뭐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층진 간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현실성이 너무 없는 얘기고 그렇죠. 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해군이든 그런 컨셉을 지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자극을 좀 받은 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아나돌라 함, 우리 독도함보다는 2배 정도 크죠. 그 함에서 TB3를 이착함시켰잖아요. 맞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제트 무인기도 이착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계속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자극은 필요한 거예요. 튀르키예도 했는데라는 거. 그리고 기존에 태 기자님 말씀대로 개념 구상을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상용 모함을 갖고 있는 해군 몇 안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13개 국가 정도 돼요. 그중에서도 이거가 이착함되는 정도 수준이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5손가락에서 조금 몇 개 더 붙는 정도 나라 5에서 10 사이. 네. 그럼 그 국가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런 정도 수준의 무인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국가를 따지면 다수국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개념 삼아 띄워본다. 해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여러 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면이 좀 더 많았겠지만 어찌됐든 긍정적인 면을 살려서 계속 군단급 무인기를 개량하다 보면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착함 문제도 원래 착함에 필요로 하는 거리가 모하비가 152m 정도 돼요. 152m.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좁은 거죠. 폭이. 그렇지만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무인기에 굉장한 AI 기능을 부여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조정돼서 착함될 수 있는 능력만 가진다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분명히 이런 것이 곧 등장할 것 같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3년에서 5년 안에
우리도 탐색 개발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림은 아마 독도함 개량형의 군단급 무인기의 해상 버전 정도가 이착함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예상도는 이거예요. 해군의 본격적인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인데 말씀하신 대로 강습 상륙함, 그러니까 독도함보다 덩치를 좀 키우고 네. 당연히 드론, 이 무인기를 운용을 하고 그리고 무인 수상정도 운영을 하겠다라는 게 해군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의 첫 번째 발걸음이 모하비의 독도함 2함 훈련 정도가 되겠다. 2함 훈련이라기보다는 실험에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항전 장비들, 독도함에 장착하는 레이더죠. 네. 대공 레이더가 지금 개량도 충남급에 있는 그 통합 마스트에 들어갔던 네. 대공 레이더를 쓸 건데 그거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거고요. 반대급부로 얘기하면은 그걸 만약에 감안했다 그러면은 제가 밀떡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그 충남급의 대공 레이더가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에 독도함에서 진행된 모하비 2함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 관련 뉴스가 전해지면 소식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